프랑스에서 온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름다운 한국에 푹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밀 마이어예요.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공부했어요. 아니죠. 미술사를 가르쳤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파리를 떠날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 도시는 28회 동안 제가 살아온 집이었고 모든 것이 다 좋았거든요. 집 아래 있는 빵집에서 풍기는 각 구운 빵 냄새, 생강 근처에서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들의 소리, 매일 아침 인사해주는 이웃들의 익숙한 얼굴들까지요.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고대 예술품 보존에 대한 강연을 위해 국제공학회의에 참석했던 날 그곳에서 김민우라는 분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날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요.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강연해야 해서 엄청 긴장했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정리하면서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그때 민우 씨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와 컴퓨터 설정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민우는 영어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는데 덕분에 금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끔 기술은 참 까다롭죠. 민우가 화면 해상도를 조정하면서 말했어요. 근데 미술사는 저한테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달이나 짓는 법만 알아요. 겸손한 말과 따뜻한 웃음 덕분에 긴장이 모두 풀렸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민우가 한국에서 온 토목공학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민우는 회의 참석 차 파리에 왔다고 했고요. 제가 만나봤던 다른 공학자들과는 다르게 기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제 대답에 귀를 기울여 주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다른 참석자들이 발표장을 바쁘게 오가는 동안 저와 민우 씨는 작은 카페에서 점심을 함께 먹곤 했어요. 서울에서의 삶, 고즈넉한 사찰과 현대식 건물이 공존하는 도시, 가족들이 모이는 전통적인 일요일 저녁 식사, 그리고 봄철의 아름다운 벚꽃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고향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고 저도 모르게 민우가 묘사한 그곳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정이 사랑으로 발전하면서 민우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로 우리는 매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저는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전화를 걸고 민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죠. 그는 서울의 한강과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창문 너머로 보여줬어요. 저는 민우에게 제가 가진 미술 서적 컬렉션과 발코니에 있는 작은 정원을 보여줬고요. 웃긴 거 알아요? 제가 어느 날 통화 중에 말했어요. 저는 전 세계 미술을 공부했는데 한국 미술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좀 알려줄래요? 그때부터 매주 민우 씨는 저에게 한국의 미술이나 건축물을 하나씩 소개해줬어요. 전문가처럼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민우 씨의 열정 덕분에 모든 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고대 사찰 사진을 보여주고 전통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심지어 제 이름을 한글로 쓰는 법까지 가르쳐줬어요. 물론 처음엔 엉망진창이었지만요. 6개월 뒤 민우 씨가 다시 파리를 방문했을 때 제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보통은 엄격하고 신중한 제 아버지는 민우 씨의 존중 있는 태도와 우리 가족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모습 덕분에 한결 편안해졌어요. 특히 둘이 축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덕분에 금방 가까워지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평생 파리 생제르맹 팬이셨는데 최근 팀에 합류한 한국 선수 이강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셨거든요. 두 분이 서투른 영어와 열정적인 손짓으로 축구 경기와 선수 통계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정말로 문화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생강을 따라 걷던 중 민우 씨가 저에게 한국으로 같이 이사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당장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파리에서의 제 삶이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제 직업, 가족,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어떻게 타 마시는지까지 아는 단골 카페까지요. 하지만 민우 씨를 알게 되고 문화의 아름다움과 민우 씨의 인품을 알게 된 저는 망설임 없이 예스!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으로 이사하겠다는 제 결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 중 하나였어요. 엄마의 유명한 꼬꼬뱅이 준비된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죠.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하며 계획을 설명했는데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카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봐왔다. 그리고 이강인을 통해 한국에 대해 배운 게 있는데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그 정신은 참 좋더라. 우리와 다르지만 좋은 가치야. 엄마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녁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술학자로서의 제 이야기는 이제 파리의 익숙한 갤러리들을 떠나 서울의 낯선 아름다움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꼭 옳은 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엄마가 파리 우리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긴장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이마는 걱정으로 잔뜩 찌푸려져 있었죠. 근데 카밀, 서울은 너무 멀잖아. 엄마는 거의 100번째는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죠. 어쨌든 저는 엄마의 외동딸이었고 한국은 프랑스에서 거의 9,000km나 떨어진 곳이니까요. 그래서 민우랑 제가 엄마랑 아빠를 초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살게 될 곳이랑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직접 보시면 되잖아요. 제 말을 듣고 엄마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더니 불안감 대신 희망이 자리 잡는 게 보였어요. 2달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우와 함께 도착 안내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있던 3달은 저희가 평생 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 중 가장 길었거든요. 파리발 AF264편 도착했대. 민우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공항은 이미 부모님의 눈으로 봐도 멋진 곳이었어요. 높은 유리 천장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며 터미널 간을 매끄럽게 이동하게 해주는 자동보도며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현대적인 모습. 이게 제가 사랑에 빠진 한국이었고 부모님께 그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에 정말 설레었어요. 마침내 자동문을 통해 부모님이 나타났을 때 엄마의 피곤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는 밝은 빨간색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아빠는 기내용 가방을 들고 뒤따라오고 계셨어요. 저는 달려가 부모님을 껴안았고 엄마의 익숙한 향수와 아빠의 애프터쉐이브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비행기가 정말 편안했어? 아빠가 공항 내부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항, 진짜 미래에서 온 것 같네. 민우가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였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인천 근처의 평야에서 서울을 감싸는 멋진 산맥으로 풍경이 바뀌는 동안 부모님의 표정을 계속 지켜봤어요. 서울에 들어서자 엄마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멀리까지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숲을 넋을 잃은 듯 바라보셨어요. 건물들이 다 새 건물 같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모신 곳은 민우와 제가 함께 고른 아파트였어요. 마포구에 있는 현대식 15층 아파트였고 거실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였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거실을 가득 채운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을 보고 놀라셨어요. 아빠는 다른 걸 먼저 알아차리셨어요. 바닥이 따뜻하네. 아빠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온돌이라는 거예요. 민우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 아래로 열을 전달하는 거죠. 요즘엔 나무 연기 대신 온수 파이프를 써서 현대 아파트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부모님은 1시간 정도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며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 해보셨을 스마트홈 기능에 감탄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열선이 들어간 변기에 달린 조작 패널을 보고 소리내 웃으셨고 아빠는 로비에 있는 택배함 시스템에 매료되셨어요. 민우가 시범 삼아 식료품부터 따뜻한 음식까지 주문하면 몇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을 때 아빠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그날 저녁에는 부모님을 동네 구경에 모시고 나갔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손을 맞잡고 산책하는 연인들,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모여 앉은 사람들,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돌아오는 가족들. 네온사인과 전통 한지 등불이 어우러지면서 땅거미가 내려앉은 도시를 신비로운 분위기로 감쌌어요. 저희는 근처 시장에도 들렀는데 좁은 통로 사이로 울려 퍼지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가득했어요. 엄마는 무지갯빛처럼 펼쳐진 다양한 김치 종류를 보고 눈이 반짝였고 아빠는 살아있는 해산물이 헤엄치는 수조에 푹 빠지셨어요. 미소가 가득한 눈매를 가진 나이든 상인 할머니가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온 걸 알고는 자신의 직접 만든 호떡을 몇 개 더 챙겨주셨어요. 여기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 엄마가 따끈따끈한 호떡이 담긴 종이봉투를 꼭 쥐고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너무 안전하게 느껴져. 경찰 한 명도 못 봤는데도 이렇게 질서가 잡혀있는 느낌이라니. 그날 밤 부모님은 게스트룸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 방에도 스마트 변기가 있었는데 아빠는 아직 그 사용법을 익히느라 고군분투 중이셨어요. 부모님께서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가 너무 걱정했던 걸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여긴 정말 미래 도시 같으면서도 사람들은 너무 따뜻해.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내일은 부모님께 궁궐, 박물관, 그리고 한강변의 아름다운 공원을 보여드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걱정을 덜어내고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감탄으로 마음을 채우고 계셨죠. 그날 밤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 도시의 희미한 소음을 들으며 저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민우에게, 한국에게,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을 제 마음처럼 부모님의 마음에도 받아들여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찜질방 입구 앞에 서서 엄마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엄마는 간판에 적힌 한글과 안에 있는 여러 공간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살짝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마주할 때마다 보이던 그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카미랴, 엄마가 프랑스어로 속삭이며 가방을 가슴 쪽으로 더 끌어안았어요. 정말 괜찮은 거니? 사람들이 같이 목욕을 한다고. 저는 제 첫 찜질방 경험이 떠올라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딱히 같이 목욕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는 목욕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하지만 각 구역 안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목욕을 해요. 여기선 정말 흔한 일이에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확 느껴졌어요. 나이가 지긋한 한국 아주머니 몇 분이 지나가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들은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세면도구랑 미용 제품을 담아 들고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공공 수영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설명했어요. 다만 훨씬 더 편안하고 물에는 피부에 좋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사실 엄마가 꼭 한국 문화의 이 독특한 면을 경험했으면 해서 일부러 더 자연스럽고 격려하는 톤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절차를 이해하도록 제가 도왔어요. 신발장 열쇠, 부드러운 면 소재의 찜질복, 작은 타월을 받았어요. 직원분이 간단한 영어로 목욕탕 규칙을 보여주는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사진 촬영 금지,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기, 모든 액세서리 제거하기 등이었죠. 이 옷은 공용 공간에서 입는 거예요. 제가 헐렁한 반바지와 티셔츠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근데 목욕탕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입어요. 엄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무것도. 프라이버시는 어쩌고. 그게 좋은 점이에요. 엄마. 다들 그냥 편하게 쉬는데 집중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정말 해방감이 느껴져요. 우리는 입구 근처에 작은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양말만 신은 채로 여자 탈의실로 걸어갔어요. 탈의실로 다가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엄마 봐요. 제가 속삭였어요. 우선 공용 공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선 다들 이 옷을 입고 있어요. 다양한 사우나를 체험해보거나 발 마사지를 받거나 그냥 뜨끈한 바닥에서 쉬어도 되고요. 목욕은 엄마가 마음 편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도 돼요. 엄마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후 제가 엄마를 데리고 메인 홀로 갔어요. 공간이 정말 넓었고 벽에는 테마별 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소금 결정으로 된 방도 있고 흙이나 옥으로 꾸며진 방도 있었어요. 공기는 따뜻하고 솔향과 약초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어요. 어머, 엄마가 뜨끈한 바닥에 발을 올리며 감탄했어요. 정말 따뜻하네. 이게 온돌 난방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쓰는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여기선 사람들이 그냥 누워서 낮잠 자기도 해요. 제가 얇은 매트 위에 누워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가장 온도가 낮은 사우나방부터 시작했어요. 그 방은 은은한 나무향이 나는 나무로 안쪽이 꾸며져 있었어요. 매끄러운 나무 벤치에 앉아있으니 엄마의 어깨가 점점 풀리는 게 보였어요. 이거 프랑스 스파랑 그렇게 다르지 않네. 엄마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몇 개의 사우나방을 더 체험한 후 우리는 공용 구역으로 나와 쉬었어요. 작은 카페테리아에서 제가 식혜를 사왔는데 엄마는 처음 먹어보는 그 달콤한 쌀 음료를 맛있게 마셨어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보드게임을 하거나 그저 쉬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 오는지 알겠다. 엄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여기 정말 다 같이 즐기는 것일 같구나. 저녁이 되자 엄마가 놀랍게도 목욕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호기심이 망설임을 이긴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세면도구를 챙겨 목욕 구역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제가 찜질복을 작은 사물함에 넣으며 말했어요. 목욕 구역은 김이 자욱하고 평화로웠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여기저기서 목욕탕을 오가며 때를 밀거나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거나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샤워 구역부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작은 의자와 손 샤워기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가장 따뜻한 탕부터 하나씩 들어가 봤어요. 엄마가 물속에 몸을 담그자 얼굴에서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정말 놀랍다. 엄마가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어.
나중에는 목욕 관리사 아주머니들이 해주시는 전통적인 때밀이를 받으며 엄마가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파리 친구들이 지금 나를 본다면 깜짝 놀라겠지. 그날 저녁 찜질방을 나설 때 우리는 피부가 환하게 빛났고 근육은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가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엄마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너머의 멋진 것을 발견했어요. 카밀, 있잖니? 엄마가 서울의 밤하늘 아래를 걸으며 말했어요. 왜 내가 여기 살기로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는 방식엔 특별한 게 있어. 처음엔 우리한텐 이상하게 보여도 말이지.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찜질방 경험은 단순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엄마와 저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고 우리 두 문화 사이의 간격을 조금이나마 좁혀줬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복궁의 거대한 붉은 대문을 지나면서 눈이 커지셨어요. 아침 햇살이 돌로 된 뜰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밤새 내린 비 덕분에 공기가 상쾌하고 깨끗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사진으로 담으시느라 계속 멈추셨어요. 용 장식이 새겨진 곡선 지붕이며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발걸음에 달아 반들반들해진 돌계단이며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궁궐 수문장들까지요. 이 정교한 솜씨 좀 봐. 아버지는 나지막이 말씀하시며 붉고 초록색으로 아름답게 채색된 나무 기둥을 손으로 만지셨어요. 이런 무늬는 몇 주는 걸렸겠지. 목공이 취미이신 아버지는 궁궐을 짓는 데 들어간 세세한 작업을 살피느라 도통 멈추질 않으셨어요. 저희는 넓은 뜰을 거닐며 작은 연못들을 지나갔는데 그곳에는 주황색과 흰색 비단잉어들이 느긋하게 원을 그리며 헤엄치고 있었어요. 민우가 여러 건물을 가리키며 설명해줬어요. 각 건물이 과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졌는지 알려주더라고요. 공부만 하던 건물도 있었고 중요한 정부 회의를 열던 건물도 있었으며 심지어 왕이 귀빈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던 곳도 있었어요. 왕이 여기서 수백 명의 하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민우가 설명했어요. 모두 각자 맡은 일이 있었죠. 왕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처럼요. 어머니는 왕비의 처소에 매료되어 그곳에서 살던 여성들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하셨어요. 그분들은 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라고 물으셨어요. 민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서둘러 대피해 향원정이라는 나무로 된 정자 아래에 있는 작은 무리의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몸을 피했어요. 그 정자는 연못 한가운데에 작은 섬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우아한 다리로 육지와 연결돼 있었어요. 비는 연못 표면에 원을 그리며 마치 누군가 수천 개의 작은 진주를 물 위에 흩뿌려 놓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는 김씨라는 현지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녀도 정자에 몸을 피하러 들어왔더라고요. 김씨는 저희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어요. 프랑스에서 왔다고 말씀드리자 김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럼 이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겠어요. 김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890년대에 한 프랑스 외교관이 바로 이 궁궐을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김씨는 한국 문화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자신의 일기에 적어놨다더라고요. 빗소리가 정자 지붕 위를 두드리는 동안 김씨는 궁궐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세종대왕이 모두가 심지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이야기부터 전쟁 중에 궁궐이 불탔지만 항상 재건되었다는 이야기까지요.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에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평소에는 투어 중에 잘 말씀을 안 하시던 아버지가 질문을 멈추질 않으셨어요. 겨울에는 이 건물들을 어떻게 데웠을까요? 이 돌들을 조각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이 지붕을 어떻게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김씨는 하나하나 인내심 있게 답해주셨고 종종 일반적인 가이드북에는 없는 흥미로운 세부사항도 덧붙여 주셨어요. 비가 더 거세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는 정자의 나무바닥에 앉아 김씨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김씨는 하인들이 궁궐 안을 몰래 오가던 비밀 통로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건물들의 영리한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벽들을 보세요. 그녀는 비를 통해 보이는 궁궐 건물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벽이 아니라 역사책 같은 거죠. 돌 하나, 나무 한 조각이 모두 과거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김씨가 마지막 한국 공주가 1980년대까지 궁궐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모든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이곳은 단순한 옛 장소가 아니었어요. 과거와 현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곳이었어요. 비가 점점 잦아들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씨는 궁궐 생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들려주셨는데
예를 들어 왕이 화장실을 갈 때조차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했던 일이나 어린 왕자들이 궁궐 밖의 삶이 궁금해서 몰래 나가보려고 했던 일 같은 것들이었어요. 구름이 걷히며 궁궐 주변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오르자 저는 아버지의 표정이 변한 것을 알아챘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건물들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영혼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집에서 한국 축구 경기를 보며 느꼈던 그 작은 단면이 이제는 이 나라의 중심을 경험하게 해줬던 거죠. 있잖아, 카밀.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드디어 정자를 떠날 준비를 할 때였어요. 내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게 늘 걱정됐었거든. 그런데 이제야 왜 내가 이곳을 사랑하게 됐는지 알겠어. 이곳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단순히 현대적인 건물이나 화려한 기술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저희는 김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고 김 씨는 살짝 허리를 숙이며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오 르브아 라고 프랑스어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희가 비로 반짝이는 궁궐들을 걸어 나올 때 저는 몇 년 만에 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궁궐이 저희 대신 이야기해줬거든요. 전통과 끈기 그리고 아름다움의 이야기를요. 저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비 오는 아침 이후로 나머지 투어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방문한 사원, 걸어 다닌 거리, 함께 나눴던 모든 식사가 더 큰 의미를 가졌어요. 아버지는 한국을 단순히 딸이 살 나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옛것과 새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 그리고 저와 민우 같은 이야기가 비온 뒤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바라보게 되셨어요. 매일같이 부모님이 새롭게 서울을 발견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모든 게 본인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저희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카밀, 난 도시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 지하철역 자체가 부모님을 놀라게 한 완벽한 예였어요.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깨끗한 바닥 그리고 한글과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된 안내판 덕분에 길 찾기가 쉬웠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다음 열차가 몇 초 후에 도착할지 정확히 표시돼 있었고요. 아빠는 승강장 가장자리에 있는 유리 보호벽 사진을 계속 찍으셨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에 감탄하셨거든요. 파리 지하철이랑은 완전히 다르네. 아빠가 웃으면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한 깨끗한 열차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열차 안은 편안한 좌석과 뉴스와 역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가장 놀라셨던 건 사람들이 서로 밀치거나 소란스럽지 않고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린 후에야 조용히 타는 모습이었어요. 파리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지하철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희는 남산타워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엄마는 교통카드 한 번 찍는 것만으로도 너무 쉽게 요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 놀라셨어요. 버스는 전용 차선을 따라 막히지 않고 쭉 달렸고 다음 정류장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여러 언어로 안내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오후에는 한강을 따라 걸었는데 부모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넓은 산책로에는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젊은이들, 그리고 천천히 산책을 즐기는 노부부들로 가득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공원을 만들어놨네. 엄마가 모던한 건물들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작은 부분에서도 도시가 부모님을 놀라게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빠가 두통 때문에 약이 필요하셨는데 24시간 문을 여는 약국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배가 고팠을 때 음식 배달 서비스가 30분도 안 돼서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심지어 자정이 넘었을 때도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민우의 가족이 부모님을 맞이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민우 어머니는 전통 한식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불어도 영어도 못하시면서도요. 제가 엄마가 민우 어머니께 삼겹살을 상추에 싸는 방법을 배우시는 걸 지켜봤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웃음과 몸짓 그리고 음식을 통해 서로 소통하시더라고요. 그날 밥상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색색의 채소로 가득한 작은 접시들이 즐비했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리된 요리들이었어요. 민우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준비하고 국을 끓이느라 몇 시간을 쓰셨더라고요. 엄마는 그 푸짐한 상차림에 눈이 휘둥그레지셨고 민우가 각 요리를 설명해 줄 때 머릿속으로 메모를 하는 게 보였어요. 이 음식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엄마가 그날 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요리마다 조리법도 다르고 역사도 있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연결되는 과정이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도 느꼈던 게 한국 음식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경험이라는 점이었거든요.
아파트라고 불리는 단지에서 사는 것도 부모님께 한국의 현대적인 삶을 보여줬어요. 아빠는 보안 시스템에 감탄하셨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건물에 들어가고 택배를 확인하고 관리비를 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단지 안에는 헬스장, 놀이터, 그리고 작은 가게들까지 있어서 파리 아파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공동체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동네 시장에 갔는데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좁은 골목들에는 신선한 채소부터 집에서 만든 김치까지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은 손님들을 부르고 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부모님은 이런 전통시장이 현대적인 쇼핑센터 옆에 함께 있다는 점이 한국이 과거와 현재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느끼셨어요. 엄마를 사로잡은 건 편리함과 서비스에 대한 배려였어요. 저희가 가게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샀을 때 그들이 같은 날 우리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줬거든요. 어디를 가든 친절하고 예의 바른 고객 서비스에 엄마는 계속 감탄하셨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작은 관습들을 받아들이시는 게 보였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집에 들어갈 때 꼭 벗으셨고, 젓가락도 점점 능숙하게 사용하셨고, 식사 후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밤, 저희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제 어깨를 감싸며 그러셨어요. 이제 이해가 돼. 이건 내가 단순히 이사 오는 곳이 아니라 너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아빠의 말이 제게는 모든 걸 의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고 아빠를 꼭 안아드렸어요. 부모님이 발견한 한국은 그분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저 멀리 있는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전통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고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며 제가 제2의 고향으로 삼은 곳이었죠. 부모님을 통해 저도 한국을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고 민우와 함께 여기서 제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결심이 더 확고해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고깃집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이 얼굴 위로 춤추듯 그림자를 드리웠고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가득 찬 공기 속에 퍼지면서 주변 손님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어우러졌죠. 아버지가 양념된 소고기 조각을 익히는 모습을 지켜보니 한국 바비큐를 경험한 지 거의 2주가 지나면서 동작이 제법 능숙해지신 게 보였어요. 카밀, 아버지가 말씀하시며 완벽히 구운 고기 한 점을 엄마 접시에 올려놓으셨어요.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고 단어를 신중히 고르시는 게 느껴졌어요. 식당의 소음은 서서히 멀어지고 우리 모두 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했죠. 내가 처음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난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었어?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면서 테이블 건너편에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너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 문화가 너무 다를 거란 걱정,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계속 떠올랐었지. 그러면서 옆에 앉아있던 민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지난 2주 동안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엄마는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어요. 난 여기서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봤어. 지하철 시스템이 파리보다도 나은 것 같더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믿기 힘들지 않니? 아버지가 웃으셨고 우리 모두 한국 지하철 시간 정확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일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기술과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약간 앞으로 몸을 숙이셨어요. 어제 민우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 갔을 때 그곳을 운영하는 노부부가 손님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는 걸 봤어. 그들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메뉴도 알고 있었지. 심지어 아이들 안부까지 물어보더라. 그때 문득 깨달았어. 이곳은 단순히 대단한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전히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나라라는 걸. 그 사이 직원이 상추를 새로 가져다 줬고 저는 엄마에게 고기 쌈을 만드는 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쌈장과 구운 마늘, 밥을 조금 넣어서 말이죠. 엄마는 한 입 드시고 나서 눈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망설임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죠. 그리고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가득한 반찬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김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줄 몰랐어. 카밀,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음식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기억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우리한테 젓가락질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고기를 상추에 싸는 법까지 알려주고 있잖아.
민우가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고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민우 말이 맞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부모님께 한국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화상통화나 사진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나를 정말 설득한 건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어요. 이곳 사람들이 옛것과 새것을 모두 존중하는 모습을 본 거야. 어제 경복궁에 갔을 때 교복 입은 학생들이 연세 많은 방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 기억나니? 그런데 몇 분 뒤 그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경복궁에 대한 인터랙티브 역사 수업을 듣고 있더라. 이런 균형 감각이 정말 대단하더라.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도 놀라워요. 늦은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니. 우리가 자정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던 거 기억나죠? 엄마가 그 기억에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파리에서는 절대 못할 일이죠. 저녁을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목소리를 가다듬으셨는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아버지였기에 더욱 그랬죠. 카밀, 내가 한국에서 살겠다는 결정을 우리는 이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축하하고 싶어. 이 나라, 이 사람들, 이 문화 정말 특별하더라. 내가 민우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와 사랑에 빠진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믿어. 우리가 너를 위해 상상했던 삶과는 다르겠지만 그만큼 특별한 삶이 될 거야. 이 나라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방식은 내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가치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저녁을 마친 후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낼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나무 기둥이 발밑에서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복도를 걸으며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방 안의 온돌 덕분에 따뜻하고 아늑했죠. 엄마는 제 방에서 같이 자도 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릴 적 여름방학 때처럼 엄마와 함께 잠을 자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우리는 따뜻한 온돌 위에 놓인 도톰한 요 위에 누워 마당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엄마가 속삭이셨어요. 카밀, 내 아빠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신난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한국이 아빠를 바꿔놨어. 우리 둘 다 많이 바뀐 것 같아.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제 두 세계, 즉 프랑스에서의 과거와 한국에서의 미래가 드디어 하나로 어우러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부모님은 단순히 외국에 있는 딸을 두고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부모님은 이곳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 상태로 떠나시는 거였죠. 아버지가 공항 보안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아요. 우리가 너를 먼 나라로 잃는 게 아니야, 카밀. 함께 탐험할 새로운 세상을 얻게 되는 거야. 부모님이 손을 흔들며 떠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부모님의 눈에서 걱정이나 슬픔이 아닌 이곳을 다시 찾을 날에 대한 설렘을 보았어요. 저 한국에서 더 잘해낼 수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국제결혼이 점점 많이 지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스토리는 항상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